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1년 물가는 어떻게 될까?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가 저금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두 차례 인하했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도 두 차례 인하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경제 침체가 나면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좋아져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제가 침체돼야 오히려 저금리를 도입을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저금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을 부른다는 부분이죠. 가계 소비의 위축이나 양극화 현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슈되고 있죠. 부채의 증가와 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이 저금리는 치료제지 영원히 쓸 수 있는 영양제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금리를 끝내고 정상금리로 언젠간 돌아갈 텐데, 정상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2%인지 3%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금리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갈 건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물가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금리는 정상화의 궤도를 밟아갈 것이다. 그럼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야 돼요? 이건 한국은행에서 뚜렷하게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라고 못 박아놨어요. 자, 과연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의 금리 인상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했던 사례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입니다. 2017년 11월에 소비자 물가 어땠을까요? 꽤 높았어요. 8월 달에 2.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1.8% 찍는 거 보고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인상을 하게 되고요. 1년 정도 지켜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기준금리 한번 올리고 한국 경제에 침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냐? 2018년 9월부터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넘는 것을 보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마지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자, 2019년과 2020년 다시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부채의 증가라고 말씀드렸죠. 가계부채의 증가가요, 2020년에 무려 112조 원의 규모였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신용융자 잔액이 20조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자산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상태로 계속 부채 증가하게 냅둘 거냐, 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왜 저금리를 유지할까요? 그것은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요, 0.6%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2%인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왔으면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었으면 더 내렸을 거예요. 아니, 요즘 물가 때문에 난리라는 기사 많이 보여있잖아요. 실제 시장 보러 가잖아요. 정말 물가 비쌉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물가라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집값 봐라. 지금 집값 미쳤다. 지금 지방도 10억 넘는 아파트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10억 정도면 그냥 사람들이 싸다고 사는 지역도 많이 있다. 서울 지역은 20억, 30억 찍는 게 예사인데, 자, 이렇게 높은 집값에서 저물가라는 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집값만 비싸면 다행이지, 전월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 2019년에 4억 7천 하던 평균 전세 거래 가격이 5억 1천까지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물가, 나는 공감 못한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괴리율이 발생을 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다르네.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품목들은요, 가중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은 농축수산물 무려 1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가중치가 굉장히 작아요. 공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칩니다. 자, 이 가중치는 무엇인가요?
이제 통계청은 460개 품목의 변동률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산출하는데, 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같은 경우는 가중치 계산해 봤더니 1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껑충 뛰어 올라봤자 나머지에서 이제 오히려 하락하거나 동결이 나오게 되면 상승률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주택가격 가중치 높은데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 야, 주택가격 급등했으니까 이 높은 가중치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매매가격은 자산으로 분류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 가중치가 제일 높은 편이긴 한데 그거 감안해봤자 1% 미만이에요. 게다가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통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계와 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감정원,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전월세 통계는요, 모든 주택 유형을 포함하고요, 전국과 연장 계약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변동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들썩들썩거리니까 그나마 1%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봤자 전체 1% 미만의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이 오르지 않는 이상 이 전월세 가격 상승만으로 소비자 물가가 들썩거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소비자 물가 오를까? 이 소비자 물가 좀 정상화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연금 생활자들도 좀 숨통이 트이고 자산시장 쏠림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소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간 소비가 형편없어요. 소매 판매액 증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나 공업 제품 가격을 올려야 돼요. 또 하나 원화 약세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2019년과 2020년에 원화 약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원화 약세 수준이라는 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유가 상승 부분도요. 이제 최근에 그나마 올라왔지만 여전히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간 소비의 증가, 원화 약세, 유가 상승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유심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최악은 지나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몇 언론들이 이제 3월 달에 추가 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백신 효과 등이나 아니면 계절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일단 잠깐의 발작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소비는 일단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2020년 4월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닥을 기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 소비자 물가만 바닥을 기었을까요? 유가도 같이 바닥을 기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비가 한꺼번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급등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연준에서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진짜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지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일단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준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이제 가계부채나 자산시장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진짜 인플레이션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건 좀 알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부터 소비자 물가 집계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1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보시면요, 마이너스 93.3%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납입금이죠. 지금 고등학교 납입금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갉아먹는 주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는 이 고교 납입금이 소비자 물가 통계에서 빠지게 된대요. 그럼 이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진행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3%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은 무엇인가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0년, 2022년은요, 소비자 물가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직히 내년의 물가를 예측하는 거는 뭐 신도 못할 부분이에요. 환율 전망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물가라는 게 한 번 삐끗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자산시장에서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2011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통계 잘 보셔야 돼요. 2011년 대비 2012년에 이만큼 떨어졌다는 부분이지 2006년에 고점 찍고 2012년까지 마이너스 35%에서 45%까지 중저가 아파트부터 최고가 아파트까지 동시에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할 때는요, 통계를 보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통계에서는 하락한 것이 좀 덜 반영됩니다. 실거래가가 워낙 이제 거래 자체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급매물 간의 가격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통계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 다시 하락을 기대하려면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2022년 그리고 올 연말에도 좀 위험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씨가 따뜻하기 전에 자산시장을 처분하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마지막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지금과 달라질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